네, 오늘은 저희가 슈퍼비전하고 공개 사례 발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발표하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공개 사례 발표 준비를 설명을 하게 되면 슈퍼비전은 바로 동일하게 준비를 하시면 되니까 제가 공개 사례 발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공개 사례 발표는 여러 학회의 기준이 있지만 제가 이제 한국상담심리학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다른 학회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가족치료학회, 이런 또 뭐 부부가족상담학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 학회가 요구하고 있는 보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상담으로 우리가 발표하는 것들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기준으로 슈퍼비전을 받으시고 그리고 공개 사례를 발표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동일한데 최근에 이제 한국상담심리학회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이제 DSM-5의 진단 기준을 항상 물어봐요. 2급부터. 그리고 이론적인 것들의 부분들의 원인을 이론과 연결시켜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공개 사례 발표 준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신다면 선생님들께서 슈퍼비전을 준비하는 것이 공개 사례 발표가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연결성 있는 차원에서 시간과 또 효율성, 본인의 공부하는 모든 부분들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준비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한국상담심리학회하고 상담학회하고 동시에 인정을 받으려 그러면 계속 나온 질문이 이래요. 아, 저 교수님 제가 5회기만 했는데 이거 괜찮나요? 발표하기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한국상담심리학회만 인정받으려면 상관없어요. 5회 회기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상담학회에서는 1급을 하려면 공개 사례 발표 회기의 최소 조건이 10회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표한 거를 한국상담심리학회도 인정받고 상담학회도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또 한국 기독교 상담심리학회도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회기수를 최소한 10회기를 진행한 사례로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슈비를 꼭 받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슈비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차피 슈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공개 사례 발표를 하기 전에 한 사례당 4번까지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2번 정도 슈퍼비전을 받으면 한국상담학회도 인정받고 한국상담심리학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부분들. 왜냐하면은 한국상담학회에서는 슈퍼비전을 꼭 2번 받고 회기를 10회기 이상 진행된 거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개를 다 인정받으려면 한 학회가 제시한 조건을 따르면은 둘 다 공통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례로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보통 질문이 일어납니다. 보통 진행 중인 사례 가능하고요. 종결된 사례 다 가능해요. 그렇지만 최소 가능하다면 종결됐다면 일주일 이내로 준비한 것이 좋다. 근데 이제 상담이 종결이 되어서 3달 이상이 됐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종결이 되었지만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몇 차례 사후상담을 전화나 이런 해서 사후상담을 진행하면은 조금 더 내담자에 대한 그런 근황 또 종결된 부분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다.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표 자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카페에서 이렇게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부분들. 자, 이제 양식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양식이 뭐냐면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양식을 한번 수정을 해줬는데 이 양식은 제가 최대한 선생님들께서 면접이라든가 공개 사례 발표할 때 조금 어렵지 않게 최대한 방법으로 제가 이제 개선을 해서 양식을 하고 그런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실습 과목을 가리키면서 이 양식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이 방법을 같이 공유합니다.
이제 인적사항은 다 아는데요. 인적사항에 대해서 나이를 적을 때 학생일 때는 몇 학년 몇 학기, 휴학 중인지 편입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직업일 때는 회사원의 몇 년 차, 결혼도 몇 년 차, 이혼 재혼을 했을 경우는 이혼을 몇 번, 재혼은 몇 년 차,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인적사항에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전 상담 경험 및 약물 치료 경험이죠. 이런 부분들은 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몇 회기 상담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때 문제는 어떤 거였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약물의 메디케이션을 했다 그러면 약물의 이름과 얼마나 복용을 했고 또 왜 중단했는지, 그런 이제 부작용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효과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내담자 인상 및 행동 특성은 보통 이제 MSE 기준으로 기술하시면 된다. 이제 MSE란 것은 Mental Statement Examination.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상담할 때 이 내담자의 그러니까 어떤 그 측정하는 기준, 그런 부분들을 작성하면 된다. 가족 관계에서는 이제 가계도를 필수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 변경된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걸 이제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개를 조금 변경을 시켰어요. 자, 앞부분이 이제 내담자 기본 정보로 한다면은 두 번째가 내담자 문제에 대한 사례 개념화와 상담 방향성이에요. 여기에 이제 제가 첫 번째 내담자 호소 문제. 호소 문제를 앞부분에 적어도 되는데 그럼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내담자 호소 문제를 이제 좀 나누었어요. 처음에 의뢰 경위는 어떻게 누가 의뢰를 했는가, 엄마가 했는지 학교 교사가 했는지 상담 교사가 했는지 기관에서 의뢰했는지, 의뢰 경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비자발적인지 자발적 내담자인지. 예를 들어서 엄마는 모는 상담하기를 거부했는데 자녀가 상담을 이 얘기 받고 난 거를 보고 상담의 의사 표현을 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의뢰의 경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적고, 그 다음에 내담자가 인용했던 말. 나는 학교에서 가기가 두려워요. 이런 이제 쿼테이션이 되어 있는 내담자의 인용말을 이렇게 적다. 세 번째 이게 이제 들어간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호소 문제 기저선 및 DSM 진단 기준,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부분이 이제 내담자의 인용말만 적다 보니까 현재 내담자가 고통스럽고 불편해하는 것들을 잘 몰라요. 상담에서. 그래서 실제로 내담자가 무엇을 호소하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건지를 상담에 왔을 때 기저선, 지금 상태가 어떻느냐, 이런 것을 적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울하다 그러면 당신이 우울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나는 잠을 못 잔다. 밥을 못 먹는다. 수면 장애가 있다. 거의 잠을 못 잔다. 이런 이제 상태들을 아무런 흥미가 없다. 이런 상태들을 적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다 DSM 진단 기준. 이러한 이 사람의 우울이 그런 말하는 기저선이 약간 지금, 주요 우울장애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주요 우울장애에 해당됨. 그렇게 해서 MDD. 이런 부분. 근데 환청 환각까지 있다. 그러면은 약간 MDD with psychotic symptom, 정신증이 동반된 주요 우울 장애, 이런 부분들을 호소 문제 기저선과 진단 기준에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된다기보다 넣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 질문이 변경된 시험에서 계속적으로 물어봐요. 진단 기준을. 이 내담자의 진단이 어떤 거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진단 기준이 DSM-5에 해당되진 않지만 약간 이런 적응장애 정도다. 아니면 약간 경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범위에 해당된지를 적어야 된다. 두 번째, 심리검사 및 위기평가를 제가 이 내담자 사례 개념 안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별도로 하다 보니까 잘 연결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연결성을 자꾸 훈련하다 보면 첫 번째 심리검사 결과지를 근거로 이렇게 결과지만 계속해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지를 근거로 종합소견을 상담자는 이 내담자의 결과지로 어떻게 상담자가 보고 있는가. 그래서 자아 개념, 풀배터리 검사가 아닌 경우에는 자아 개념,
왜냐하면 우리가 자아가 되게 중요하니까 상담에서는 감정 및 사고는 어떻는지, 대인관계는 어떻는지, 대처 방식은 어떻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 결과를 기반으로 상담사가 본 것들을 넣는 것이 이제 전체 공개사례 발표의 양식에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위기평가를 여기 적도록 했어요. 위기평가를 적지 않으면 내담자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만약에 심리검사를 안 했으면 심리검사 실시하지 않음하고 위기평가는 검사에서도 나올 수 있고 면담 중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위기의 각각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들로 위기평가에 대한 것을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혹은 이 심리검사가 학교에서 실시한 정서행동 특성군에서 고위험군 자살에 해당됨 이런 식으로 다른 심리검사 결과지를 갖고 왔을 때는 인용해서 적는 것도 가능하다. 단 그때는 어디 기관에서 실시했고 또 그 결과지를 근거로 적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제 세 번째 내담자 강점 및 자원은 보호 요인으로서 위기 내담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자, 이게 이제 B에 해당되는 파트죠. 자, 그 다음에 C에 해당되는 파트는, 아직 C 가기 전에 네 번째.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평가를 했다면 상담자가 어떻게 내담자 문제를 이해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는 이 상담에 오게 된 촉발 요인, 이 문제가. 촉발 요인을 적고, 그 다음에 유발 요인 및 유지 요인. 이런 부분을 기술을 이제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이 부분을 제가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더 물어봐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우울에 대해서, 게슈탈트 이론에서는 우울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2급에서도 계속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 우울이든 불안이든 간에 어떤 내담자의 문제가 있으면 1급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이론적 관점을 같이 사례 개념화해서 연결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슈퍼비전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도하고 설명하지만 공개 사례 발표 때 선생님들이 계속 이게 이제 누락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담에서 모두 다 내담자가 가져온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요. 아까 호소 문제 기저선을 평가했으면. 그렇지만 내담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상담에서 욕구를 이렇게 상담사가 파악한 것들을 넣는다. 그래서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하고 이렇게 합의를 했고, 그 합의된 목표를 위해서 임상 목표, 나는 이 상담에서 아까 말한 인지행동 치료를 한다 그러면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어떻게 이 내담자의 그런 PTSD를 바라보고 있는가, 적응장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아까 설명을 했다면은 임상 목표는 이론적인 것을 기반으로 상담자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 전략. 그래서 임상 목표와 전략은 상담자의 이론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유발 요인과 유지 요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것들이 나오도록 이렇게 전체적인 상담사가 바라본 내담자 이해, 이걸 우리는 혹은 사례 개념화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또 내담자 이해다. 다양하게 얘기하지만은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잘 상담사가 내담자를 이해하고 내담자가 좀 더 가까이 보고할 수 있는 보고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비전에서 도움받고 싶은 부분,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거죠. 이제 많은 부분에서 구체적이지 않으면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보다는 구체적으로 투고록 몇 번 해서 상담자 이런 반응이 내담자의 호소 문제에 관련해 상담자의 그런 반응이 좀 되게 어려웠다. 이게 왜 그러는지 좀 이런 지도를 받고 싶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적는 것이 보고서에서는 훨씬 더 치료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B 파트죠. 자, 마지막 C 파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상담을 너는 어떻게 진행했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상담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 이럴 때 이제 각각의 회계 주제를 했는데 제가 이제 표로 이렇게 했어요. 표를 보통 이제 21페이지로 모든 상담의 10회기든 50회기를 했든지 간에 다 21페이지로 보고서를 압축하는 것. 압축보다는 간결하고 필요한 핵심적인 것만 적죠. 자, 그럴 때 여기에 모두 적지 말고 회기, 그 다음에 상담 일자, 회기 주제 이렇게 이제 표로 좀 나누어서 적으면 깔끔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달라진 건 뭐냐면 그냥 회기만 적지 말고 슈퍼비전을 언제 받았는지, 내담자가 노쇼를 했으면 왜 언제 노쇼를 했는지, 상담자가 이렇게 시험으로 연기를 했다면은 언제 연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게 상담자 요인인지 내담자 요인인지, 회기가 중단이 되었거나 한 달 후에 상담이 재개되었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상담 진행 과정에 대한 회기 주제를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회기별 적는 것들이 이렇게 몇 년 몇 월인데, 여기서 이제 각 회기별로 적을 때는 상담을 50분 했다, 60분 했다 적는 게 아니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는지를 적는 게 중요해요. 우울증에 어려움이 있는 내담자가 오전에 상담을 했다면 상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내담자가 상담에 아침에 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이럴 때는 이제 상담의 시간을 바꿔야 되겠죠. 이런 것 때문에 상담의 시간을 적고 대면인지 화상인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적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누락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각각별로 나는 이걸 했다, 상담사는 이걸 했고, 내담자는 이러했다, 이런 이제 설명을 적는 게 아니라 회기별로 상담사가 어떻게 질문했나를 가로 열고 상담자의 질문을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내담자가 말한 것들을 그대로 적어요. 상담자, 내담자의 추고록 중에서 중요한 부분의 질문과 답변을 적는 거죠. 추출해서. 그러면 그 추출의 기준은 뭐냐 그럴 때, 내담자가 가져왔던 호소 문제가 어떻게 각 회기별로 이것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추출하면 돼요. 모두 다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추고록을 풀어서 형광펜으로 쭉 우리가 그 질적 연구 방법론 할 때 사례 연구라든가 이런 논문을 쓰게 되면은 필요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추출하잖아요. 개념을. 그런 것처럼 중요한 호소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변화에 또 호소 문제에 중심된 것을 보고 이렇게 그 질문을 찾아낸다. 그 다음에 상담사가 이 회기에 뭘 했나 개입을 적고, 상담사 리플렉션을 적습니다. 이 리플렉션은 가족치료 학회나 이런 부분에선 상담사 평가라고 적어 있고, 학회마다 다른데 어쨌든 상담사 리플렉션은 상담 과정에서 느낀 상담사가 어떤 마음과 생각과 몸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왜냐하면 이것들이 중요하게 내담자에 영향을 미치니까 상담사가 이런 것들을 지각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플렉션, 그리고 다음 회기에 무엇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개입에 대한 것들을 한 줄 정도 적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리플렉션 한 두세 줄 정도로 간략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접수 면접부터 10회기까지 쭉 적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슈퍼비전을 받았으면 만약에 내가 1회기 때, 1회기 후에 슈퍼비전을 받았다면 1회기와 2회기 그 사이에 어떤 내용으로 슈퍼비전을 언제 받았다. 그리고 슈퍼바이저는 이러한 지도를 해줬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상담에 적용했고 어떻게 도움이 되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어려웠다. 이런 것을 굉장히 요약적으로 간결하게 적는 것이 이 슈퍼비전을 이렇게 도움받아서 이렇게 했구나. 이 슈퍼비전을 이게 뭐가 이분이 슈퍼비전을 받았는데 어려움이 되었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회기별 내용 모두 다 동일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추고록을 적는데, 이 추고록을 만약에 7회기를 했다. 그러면 왜 7회기를 선정했냐는 거예요. 이 추고록을 풀 때는 50분 기준으로 풀 추고록을 푼다. 중간에 중략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다 풀 추고록을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담자, 상담자 번호를 하고 추고록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부분까지가 추고록을 푸는 거예요. 이까지. 지금 이 부분. 이렇게 푸는데, 제가 상담 개입 기법과 대안 질문하기를 적어 놓는 것은, 이제 상담사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지만은 변화가 잘 안 돼요. 똑같은 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적으로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상담사는 어떤 개입을 쓰고 있나, 본인이 얼마나 지각하고 있나를 좀 적게 해요. 내가 반영을 했는지, 지금 폐쇄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대안 질문은, 이 질문을 내가 왜 했을까? 상담자 이에 대해서. 좀 다르게 질문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대안 질문하기를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러면 학회에 제출하는 공개사례 발표는 지금 이 부분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이까지 해당되는 것을 학회 발표할 때 쓰는 거죠. 근데 이 상담 개입 기법과 대한 질문하기는 제가 상담사들이 상담을 잘하고 싶은 부분들인데 잘 안 돼요 하고 너무 실망하고 되게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안내를 해주고 계속해서 이제 분석하도록 본인을 개발하도록 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꿈에 오신 선생님들은 본인의 슈비 회신을 올릴 때 이 부분을 추고록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슈비 회신하고 함께 올리도록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2급 선생님들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근데 이제 1급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이 부분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 뭐 겉면상으로 해요. 그러나 이 부분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선택으로 1급은 하고 있지만은 본인들이 스스로 잘 이렇게 하신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이 방법을 선택해서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부분들. 자,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했고, 뒤에 하나 더. 마지막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내가 개입을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주로 내가 폐쇄 질문을 많이 하네. 폐쇄 질문 10번을 하구나. 내가 이제 해석을 주로 많이 하구나. 이런 이제 본인이 상담에 대한 패턴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내가 슈퍼비전을 쭉 받으면서 이게 변화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강점으로서는 어떤 강점이 있는데 내가 보완해야 될 점이 어떤 거다. 이런 걸 이제 면접에 들어갈 때 계속 물어봐요. 본인이 슈퍼비전 받을 때 어떤 것들을 지도받았느냐. 본인의 강점이 뭐고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냐. 이런 것을 계속 이제 내가 추고록을 풀어볼 때마다 나를 바라보고 스스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슈퍼비전 시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좀 필요하다 얘기를 해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상담사 스스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